밤이 깊어가는 시골집.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린다. 2층 끝 복도 다락방으로 향하는 낡은 나무 문 앞. 삼색 고양이 마루가 앉아 있다. 마루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운다. 야옹, 야옹. 평소와는 다른 절절한 울음이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하다. 수연은 침실에서 뒤척인다. 또 시작됐다. 마루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째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정기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마루는 중성화 수술을 받은 지 오래다. 게다가 이 울음소리는 평소 마루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더 처절하고 더 간절했다. 수연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방을 나선다. 복도 끝에서 마루가 여전히 울고 있다. 다락방 문 바로 앞에 앉아서 마루야, 왜 그래? 수연이 다가가자 마루는 잠시 울음을 멈춘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울기 시작한다. 더 크게, 더 애절하게. 2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절대 이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때는 어렸던 수연도 동생 현우도 당연히 그 말씀을 따랐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집에는 수연과 현우만 남았다. 그리고 마루는 수연의 발목에 몸을 비비며 온다. 평소라면 애교를 부리는 동작이겠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다. 마치 수연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다. 수연은 다락방 문을 바라본다. 오래된 나무로 된 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고 문틈으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새어나온다. 문득 마루가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시작했는지 생각해본다. 정확히 일주일 전. 그날은 아버지 제사를 지낸 다음 날이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다락방에 뭔가가 있는 걸까? 마루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다. 수연은 마루를 안아 올린다. 하지만 마루는 수연의 품에서도 계속 다락방 문을 바라보며 운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마루야? 수연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든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막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마루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수연은 다시 다락방 문 앞에 서 있다. 미술교사인 수연에게는 오늘이 주말이다. 밤새 마루 때문에 잠을 설쳐서 얼굴이 부어 있다. 문고리에 손을 올린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천천히 돌려본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더 세게 돌려본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잠겨 있다. 단단히. 수연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앞뒤로 흔들어 본다.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문은 열리지 않는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다. 왜 이렇게까지 잠가두신 거지? 수연의 목소리에 의문이 가득하다. 단순히 창고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열쇠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아버지 방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대로 보존해둔 방. 혹시 그곳에 열쇠가 있을까? 수연은 1층으로 내려간다. 아버지 방문을 열자 오래된 향 냄새가 난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진다. 오래된 서류들, 약품들, 안경들. 하지만 열쇠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옷장도 살펴본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할 때 입으시던 옷들이다. 서재로 향한다. 책장 가득한 교육 관련 서적들. 아버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셨다. 그런 분이 왜 다락방을 그렇게까지 금지하셨을까? 책상 서랍을 연다. 만년필, 도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도 있다. 어머니는 수연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흐릿하다. 갑자기 마루가 서재로 들어온다. 평소라면 아버지 방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오늘은 다르다. 마루는 책상 주변을 맴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마루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마루는 수연을 쳐다보더니 다시 다락방 쪽으로 향한다. 수연도 따라 올라간다.
마루는 또다시 다락방 문 앞에 앉는다. 수연은 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다. 다락방에도 창문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문고리 주변을 자세히 본다. 일반적인 문고리와는 다르다. 더 오래된 형태다. 그리고 문고리 아래쪽에 작은 자국이 있다. 열쇠 구멍이다. 아버지는 분명 이 문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아니면 아예 버리셨을까? 수연은 다시 아버지 방으로 내려간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본다. 침대 밑, 옷장 뒤, 책장 사이사이. 하지만 여전히 열쇠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때 현우가 집으로 돌아온다. 대학교 4학년인 현우는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누나, 뭐 찾아? 현우가 아버지 방 문턱에 서서 묻는다. 다락방 열쇠 말이야. 혹시 아버지한테 들은 거 없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진다. 왜 갑자기 다락방 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마루가 이상해. 계속 다락방 문 앞에서 울어. 현우도 마루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반대한다.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순 없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수연은 현우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루의 행동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마다 울어대는 마루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이웃들한테도 미안하다. 그날 밤도 마루는 어김없이 다락방 문 앞에서 운다. 수연은 마루를 달래려 하지만 소용없다. 마루의 울음은 점점 더 절절해진다. 사흘이 더 지났다. 마루의 행동은 점점 심해진다. 이제는 낮에도 다락방 문 앞을 떠나지 않는다. 밥도 그곳에서 먹고 물도 그곳에서 마신다. 수연이 밥그릇을 다락방 문 앞에 가져다 놔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마루가 문을 긁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발톱으로 문틈을 계속해서 긁는다. 드르륵 드르륵.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린다. 수연은 마루의 발톱을 살펴본다. 피가 나 있다. 나무 문을 긁다가 발톱이 다친 것이다. 하지만 마루는 아픈 것도 모르는 듯 계속 긁는다. 마루야, 그만해 다칠 것 같아. 수연이 마루를 안아 올리려 하지만 마루는 발버둥친다. 평소 순한 마루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처음이다. 수연의 팔에 할퀴상까지 생긴다. 아야, 수연이 팔을 움츠리자 마루는 다시 문 앞에 앉는다. 그리고 수연을 쳐다보며 운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간절하다는 듯이. 현우도 마루의 상태를 본다. 이상해. 누나 마루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나도 알아 뭔가 다락방에 있는 것 같아. 설마 귀신이라도? 현우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진지하다. 귀신이든 뭐든 마루가 이 상태로는 안 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동물병원에서 마루를 검사한다. 수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한다. 환경의 변화나 심리적 충격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마루의 환경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낸 것 말고는. 집으로 돌아온 마루는 곧바로 다락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문을 긁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더 격렬하게. 수연은 마루의 발톱을 보호하기 위해 발톱 커버를 씌운다. 하지만 마루는 커버를 벗기려 한다. 입으로 뜯고 뒷발로 긁어서라도 벗기려 한다. 그날 밤 수연은 마루 옆에서 함께 잠든다. 마루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마루는 새벽녘에 일어나 또다시 문을 긁기 시작한다. 수연도 잠에서 깬다. 마루의 모습이 안쓰럽다. 발톱 커버는 이미 벗겨져 있고 발가락 사이에서 다시 피가 난다. 마루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수연이 문에 귀를 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없다. 완전한 정적이다. 하지만 마루는 분명히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 더 크게 운다. 수연은 결심한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더라도 이 문을 열어야겠다. 마루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연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락방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막으셨을까? 그리고 마루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마루가 수연의 결심을 아는 듯 잠시 울음을 멈춘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바라본다. 마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다. 고양이도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수연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마루야, 누나가 뭔가 찾아볼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다시 아버지 방을 뒤진다. 이번에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까지 살펴본다. 옷장 맨 위층, 침대 머리맡 서랍장 뒤쪽, 심지어 바닥 밑까지. 아버지의 낡은 양복 주머니를 뒤적인다. 대부분 비어있지만 한 벌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진다. 꺼내보니 작은 가죽 주머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 몇 개가 들어있다. 수연의 심장이 빨라진다. 혹시 이 중에 다락방 열쇠가 있을까? 열쇠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다르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띈다.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고 손잡이 부분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수연은 열쇠들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간다. 마루가 여전히 다락방 문 앞에 앉아 있다. 수연을 보자 마루가 일어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첫 번째 열쇠를 문에 넣어본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열쇠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맞지 않는다. 마지막 열쇠, 무늬가 새겨진 그 열쇠를 넣는다. 쏙 들어간다. 수연의 손이 떨린다. 천천히 돌려본다. 딸깍. 문이 열린다. 수연은 잠시 멈춘다. 20년 만에 열리는 문이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막으신 문. 정말 열어도 되는 걸까? 마루가 수연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마치 용기를 주는 것처럼. 수연은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습한 공기가 새어나온다. 다락방 안은 어둡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춘다. 수연이 한 발 들여놓는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마루도 수연을 따라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다락방 안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넓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다. 화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이젤, 팔레트, 물감들. 모두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상태는 양호하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다. 대부분 풍경화다. 시골의 들판, 산, 강가의 모습들. 붓터치가 섬세하고 색감이 아름답다. 누가 그린 걸까? 수연이 그림들을 자세히 본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작은 서명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들이다. 수연은 놀란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몰랐다. 평생 교육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재능이 있으셨다니. 그림들 사이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 여자의 초상화다.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다. 어딘가 친숙한 얼굴이다. 어머니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는 아닌 것 같다. 이젤 옆 책상을 살펴본다. 그림 도구들과 함께 편지들이 묶여 있다. 노란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인 편지 다발이다. 수연은 편지들을 집어든다. 편지 겉봉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다. 정미영에게. 아버지의 글씨체다. 하지만 정미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 수연은 편지를 열어야 할지 망설인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적인 편지다. 하지만 마루가 여기로 이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루가 편지를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편지의 머리를 비빈다. 마치 이것을 보라는 듯이. 수연은 첫 번째 편지를 연다. 편지지도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하다. 미영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내가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내 마음은 그때 그대로다. 수연의 손이 떨린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뜻인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편지를 계속 읽는다.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벌써 성인이 되었겠지. 내가 키우지 못한 미안함에 매일 가슴이 아프다. 수연은 편지를 놓는다. 아이라니.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수연과 현우에게는 다른 형제가 있다는 뜻이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편지를 편다. 아버지의 글씨가 더욱 간절해 보인다. 미영아, 나는 죄인이다. 너를 사랑하면서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너와 우리 아이를 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가 바로 나다. 수연의 가슴이 무너진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셨다는 뜻이다. 그것도 아이까지 낳으면서. 세 번째 편지를 연다. 아이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다고 했지. 내 성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의 성씨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지훈. 수연에게는 이복 형제인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네 번째 편지. 지훈이가 벌써 10살이 되었다니. 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있다고 들었다. 고맙고 미안하다. 다섯 번째 편지.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하는구나. 나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비겁하고 나약한 나를 닮지 않아서. 여섯 번째 편지.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벌써 이렇게 큰 아이가 되었는데도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아버지 자격이 없는 나다. 수연은 편지들을 읽으며 울음이 터져 나온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편지. 지훈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공과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구나.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모두 내 덕분이다, 미영아. 여덟 번째 편지. 미영아, 너에게 큰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훈이가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아홉 번째 편지. 미영아, 내가 세상을 떠났구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다오. 지훈이가 혼자 남겨져서 마음이 아프다. 수연의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진다. 그 여자 정미영이 돌아가신 것이다. 열 번째 편지. 지훈이가 직장을 구했다고 하는구나.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마지막 편지. 지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날이 올까? 나는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젠가 너를 만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편지의 날짜를 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다. 수연은 편지들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사신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리고 지훈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마루가 수연 곁에 와서 앉는다. 이제는 울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해 보인다.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수연은 마루를 바라본다. 마루야, 너는 이걸 알고 있었구나. 마루가 수연의 손등을 함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다. 수연은 다시 편지들을 정리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이다. 20년 넘게 혼자 감당하셨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현우가 올라오고 있다. 누나, 어디야? 현우의 목소리다. 수연은 당황한다. 현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기야. 수연이 대답하자 현우의 발소리가 빨라진다. 다락방 문이 열린 것을 본 현우는 놀란다. 누나, 설마 문을 열었어? 현우가 다락방 안을 들여다본다. 그림들과 화구들 그리고 바닥에 널린 편지들을 본다. 이게 뭐야, 누나? 수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우도 알 권리가 있다. 지우는 현우에게도 이복형이니까. 현우야, 앉아 놀랄 일이야. 현우는 수연 곁에 주저앉는다. 수연이 편지 하나를 현우에게 건넨다. 이거 읽어봐. 현우가 편지를 받아든다. 첫 줄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진다. 이게 뭐야, 누나? 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실 리가 없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계속 읽어봐. 수연이 조용히 말한다.
현우는 편지를 끝까지 읽는다. 그리고 다른 편지도 하나씩 읽기 시작한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손도 떨린다. 세 번째 편지를 읽다가 현우가 편지를 바닥에 던진다. 거짓말이야. 현우가 소리친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커진다. 수연은 현우를 진정시키려 한다. 현우야, 진정해. 아버지 글씨체 맞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현우가 일어선다. 편지들을 발로 차며 화를 낸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평생 교육자로 사셨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셨어. 수연도 일어선다. 현우의 어깨를 잡으려 하지만 현우가 뿌리친다. 손때 누나도 이런 거짓말을 믿는 거야? 현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수연이 다른 편지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우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현우가 다락방을 나가려 한다. 하지만 문간에서 멈춘다. 벽에 걸린 여자 초상화를 본 것이다. 현우가 그림에 다가간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선다. 누나,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수연도 그림을 다시 본다. 분명히 어딘가서 본 얼굴이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어. 나는 알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작년에 아버지 제사 때 찾아왔던 아주머니 있잖아. 아버지 제자라고 했던. 수연이 그때를 떠올린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했었다. 그 아주머니 말이야? 응, 얼굴이 비슷했어.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현우가 다시 그림을 본다. 혹시 그 아주머니가 이 여자의 친척이나 가족일까? 수연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도 뭐가 달라져?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현우가 다시 화를 낸다. 누나는 정말 이걸 믿는 거야?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현실을 봐, 현우야. 이 편지들, 이 그림들, 모든 게 증거야. 증거라고? 이런 게 증거라고? 현우가 편지 하나를 집어든다. 그리고 찢으려 한다. 안 돼. 수연이 현우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편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 한다. 놔줘. 누나, 이런 거짓말은 없어져야 해.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흔적이야. 없앨 수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마루가 놀라서 구석으로 숨는다. 결국 편지가 둘로 찢어진다. 수연과 현우 모두 주저앉는다. 수연이 찢어진 편지를 주워든다. 아버지의 글씨가 반으로 나뉘어 있다. 현우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자책이 담겼다. 현우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나, 나는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게. 나도 충격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뭘 하라는 거야? 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야. 우리 이복형 말이야. 현우가 고개를 젓는다. 싫어.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할 거야. 현우야, 아버지는 우리만의 아버지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없어. 현우가 일어나서 다락방을 나간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수연은 혼자 남는다. 찢어진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는다. 마루가 다시 다가와서 수연의 무릎에 올라온다. 마루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마루는 대답 대신 골골거리는 소리를 낸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수연과 말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다. 식사도 각자 따로 한다. 수연은 그 사이에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찢어진 편지도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지훈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하지만 정미영이나 지훈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다. 수연이 문을 열자 남자가 정중히 인사한다. 혹시 강수연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김목수라고 합니다. 선친 강교장 선생님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김목수.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
아버지가 가끔 언급하셨던 분 같다. 아, 아버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들어오세요. 김목수가 거실에 앉는다. 수연이 차를 대접한다. 갑자기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김목수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며칠 전에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교장 선생님 댁 다락방이 열렸다고. 수연이 놀란다. 벌써 소문이 났나? 소문이 빠르네요. 마을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목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연다. 강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언젠가 자녀분들이 다락방을 열게 되면 그때 진실을 말해달라고. 수연의 심장이 빨라진다. 어떤 진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영이라는 여자분과 그분 아들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연이 깜짝 놀란다. 김목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니. 혹시 그분들을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교장 선생님과 정미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린 사람입니다. 김목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30년 전 일입니다. 강교장 선생님은 당시 중학교 교사셨고 정미영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희 동네 교사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죠. 김목수가 잠시 차를 마신다. 두 분 다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끌렸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 교사로 지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신 거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양심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죠. 김목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정미영 선생님이 임신을 하셨을 때 강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을 파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미영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시면서. 수연의 가슴이 아프다. 그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강교장 선생님은 그 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정미영 선생님과 지훈이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고.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자랐나요? 정미영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지훈이도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김목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낸다. 이게 지훈이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있다. 수연과 현우를 닮은 면이 있다. 특히 눈매가 비슷하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이 근처 시내에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걸 모르는 거네요? 네, 전혀 모릅니다. 정미영 선생님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온다.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 들어온다. 누나, 누구? 현우가 김목수를 보더니 멈춘다. 안녕, 현우야, 나를 기억하니? 김목수가 현우에게 인사한다. 아, 김목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현우도 김목수를 기억한다. 어렸을 때 집에 가끔 오셨던 분이다. 현우야, 앉아. 아저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 수연이 현우를 부른다. 김목수가 현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그럼 정말로 우리에게 다른 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렇습니다. 지훈이는 여러분의 이복형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떨군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저씨, 그럼 지훈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묻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갑자기 형제가 나타났다고 하면 놀랄 테니까. 김목수가 지훈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준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김목수가 일어선다. 강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하지 못하신 일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일 말입니다. 김목수가 나간 후 수연과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 누나? 현우가 먼저 입을 연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괜찮아, 현우야, 나도 이해해. 그럼 우리 지훈이 형 만나보자. 현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다.
일주일 후 수연과 현우는 시내 카페에 앉아 있다. 지훈과의 첫 만남 장소다. 김목수가 중간에서 주선해 주었다. 지훈에게는 아버지의 옛 제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수연의 손이 떨린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갑자기 형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럽다. 누나, 긴장하지 마. 현우가 수연의 손을 잡는다. 현우도 떨리지만 누나를 위로한다. 카페 문이 열린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온다. 사진에서 본 그 사람이다. 지훈이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연과 현우를 발견한다. 김목수가 미리 사진을 보여줬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훈입니다. 지훈이 정중히 인사한다. 목소리가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연이고 이쪽은 제 남동생 현우예요. 수연도 인사한다. 지훈과 악수를 나눈다. 세 사람이 앉는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을 꺼낸다. 강 교장 선생님 많이 그리워요. 어렸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인상 깊으셨거든요.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수연이 놀라며 묻는다. 네, 초등학교 때 한 번 어머니와 함께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셨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 머리를 주셨는데 쓰다듬어.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지훈의 눈에 그리움이 어린다.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셨거든요. 인생의 은인이라고. 수연과 현우가 서로를 바라본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훈 씨, 저희가 만나자고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네, 들어볼게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이 된다. 수연이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낸다. 아버지가 지훈에게 쓴 편지다.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지훈이 편지를 받는다. 첫 줄을 읽더니 표정이 변한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당신에게. 지훈이 편지를 계속 읽는다. 손이 점점 떨린다. 이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한다. 저희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당신이 저희 이복형이라는 걸. 수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훈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이 없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럼 강 교장 선생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현우가 대답한다. 지훈이 고개를 떨군다. 어깨가 떨린다. 울고 있는 것 같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놀라서. 지훈이 고개를 든다. 눈물을 닦으며 웃는다. 사실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된다. 그런데 그분이 강 교장 선생님이셨다니. 어쩐지 그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구나.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니. 현우가 솔직하게 말한다. 형이라고 불러주시는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물론이죠, 형님. 현우가 웃으며 대답한다. 세 사람이 함께 웃는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진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요? 지훈이 묻는다. 네, 가족이에요. 수연이 대답한다. 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일. 지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나서 포옹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는다.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다. 아버지, 지훈이 오빠 데려왔어요. 수연이 묘비 앞에서 말한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될게요. 현우도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수연과 현우에게 말한다. 제가 집을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사셨던 집을. 당연하죠. 이제 형님 집이기도 하니까. 집에 도착해서 지훈에게 집안을 구경시켜준다. 아버지 방, 거실, 그리고 다락방까지. 다락방에서 지훈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들을 본다. 특히 어머니 초상화 앞에서 오래 선다. 어머니 참 아름다우셨죠?
지훈이 그림을 바라보며 말한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수연이 동의한다. 마루가 다락방으로 올라온다. 지훈을 보더니 다가간다. 그리고 지훈의 무릎에 올라간다. 고양이가 왜 이럴까요? 지훈이 신기해한다. 마루가 오빠를 좋아하나 봐요. 마루가 먼저 오빠를 찾아냈거든요. 수연이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루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세 사람과 한 마리가 다락방에 앉아 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따뜻하다. 마루가 지훈의 무릎에서 골골거린다. 오랜만에 듣는 평화로운 소리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수연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마루의 평온한 얼굴이 석양빛에 비친다. 20년간 닫혀있던 다락방의 비밀이 드디어 풀렸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